탄핵 정국에서 국민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무엇을 심판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보면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마지막 여론조사 1위 했던 분들이 거의 아마 14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아마 거의 당선되는 분위기로 흘러갔던 거는 있어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톡 집요한 토크쇼 시작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대한민국은 뜻밖의 비상계엄으로 엄청난 혼돈의 시간을 겪어왔죠. 이제 그 혼돈을 마무리하고 안정의 시간으로 접어드느냐, 그 중요한 이벤트가 내일 펼쳐집니다. 바로 대선이죠. 네, 오늘 이 시간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지역의 주요 이슈 그리고 분위기 등을 두 명의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패널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중들부 이희택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본투표가 내일입니다. 사전투표가 있었는데요. 네.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이승동 기자?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저는 했는데요. 여기서 사전투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정치적 경향을 좀 가른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내가 볼 때 이희택 기자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걱정 인형이야.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이신 것 같아요. 뭐 신경을 쓰세요? 이런 말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그렇죠. 거죠. 아니, 어떤 공무원분이, 그 영향- 배우자분이 말렸다고 하더라고. 사전투표하러 가려고 했더니 오해가 될 수 있다고 말렸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그건 좀 과잉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 말씀 하신 발언 자체가 좀 그러네요. 네, 네. 네. 자, 여론조사 이제 공표 기간이라 지금 사실은 깜깜이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죠. 네. 그래도 불구하고 누가 대통령이 될까 좀 우리가 예측은 해볼 수 있잖아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어쨌든 또 정치적이라고? 아니 정치적인 게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공인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가 좀 책임 있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과 그리고 올 들어서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무엇을 심판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보면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짐작이 가는데요. 네. 아, 근데 좀 아니 짐작은 가는데. 짐작이 가는 게 아니라 네. 너무 당연한 얘기. 그렇게 당연하고 싶죠. 우리 이승동 기자 저는 좀 뭐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지금 통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지금 여론조사 마지막 여론조사 1위 했던 분들이 거의 아마 14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아마 거의 당선되는 분위기로 흘러갔던 거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정권 심판이랑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양한 변수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치만 갖고서 말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좀 말할 수 있다.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다. 이재명 후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분위기는 그렇지만 이제 되게 이게 각종 이제 막 변수가 생기고 알겠습니다. 있고. 예. 자, 이 방송 끝나고 큰일 났네 이거. 예. 예, 한번 다시 네, 그때는 알겠습니다. 예. 속마음을 털어놓고 한번 얘기를 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끝나고 지금 깜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이 좁혀졌을까요? 글쎄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대세가 굳어졌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은데, 깜깜이 기간에 결집을 할 수 있다. 과거의 그 경향을 보면. 근데 어쨌든 지역적으로 좀 나눠져 있잖아요. 투표 성향이. 네. 근데 영남권이 역시나 이번에서도 떨어져 있는데 사전투표에서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조금 엇갈립니다. 결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도 있고, 결집이 아니라 아예 투표를 포기하겠다. 이번 탄핵 정국과 흐름 속에서 포기하겠다. 이런 표가 더 많다라는 부분에서 좀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태 기자는 너무 신중해. 예. 이승동 기자. 저는 아니 지금- 신중하게. 저는 너무 이제 지금 정제되지 않을까봐 지금 걱정돼서 지금 조심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오늘 이승동 기자의 매력이 그거. 예, 그런데 지금 저한테 피해가 너무 갈까봐. 근데 저는 이제 중도고요. 대통령 파면이라는 특수한 사안 속에서 이제 헌장사가 최초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정권 심판론인데, 어쨌거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여론조사에 관련된 얘기를 한 거는 이제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사실로 다가서는 상황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예상을 깨고 지금 반등세를 지금 이뤄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이제 진짜 깜깜이 선거가 됐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표가 좀 어떻게 이동되느냐. 그래서 2, 3표 차이 내에서 이제 승부가 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제 박빙이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박빙인데 1위 후보가 기존 1위 후보가 1위를 할 것이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뭐 아니, 아까 얘기를 했-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통계적으로 잡힌 분들이 있는데 오케이, 지금 알겠습니다. 선거는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입을 딱- 전국 네 기자의 입을 막지 마. 그럴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사전 투표율이 34.74%예요. 뭐 지난 대선 때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네. 사전 투표율과 선거의 관계 어떻게 보세요? 짧게. 사전 투표 이번에 근데 그 지난번 대선 때는 금토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목금이었거든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높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고무적이고 예. 역시나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다. 그리고 그 투표율 속에서 분명히 함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심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기저에 흐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전 투표율 높은 게 야권에 유리하다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권 중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 그 그렇죠. 심판을 얘기하는. 그렇죠. 자, 우리 이승동 기자. 근데 지금 이제 사전투표가 아까 평일 그 주말 요걸로 해서 이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었다. 두 번째거든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그 수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 지금 의심하는 분들이나 본투표 가자, 사전투표율 그 보수층이 그런 뭐 저희 장모님도 마찬가지시지만 그런 의견 때문에 좀 낮아진 것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전투표가 꼭 이 선거 결과하고는 그리고 지지세하고는 맞다고 보진 않아요. 지난 그 대선 때도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그 사전투표율이 최고였잖아요. 네. 역대 최고였잖아요. 그런데 보수 후보가 됐잖아요. 보수 후보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건 본투표율이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좀 선거는 좌우될 것이다. 그래서 사전투표는 이승동 기자까지 원래 안 그런 기자가 지금 신중 모드로 원래대로 하세요. 원래대로. 아니 뭐 생방송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많이 뒤어가지고. 네. 자, 이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후보한테 유리하다는 이유는 그건 사실 뭐 간단한 논리로 시작이 됐어요. 빨리 투표 빨리 하고 그다음에 본투표 때는 놀러 간다. 이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진보 성향이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데 그게 딱히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세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좀 뒤집어진 경향이 있었잖아요. 자, 그 세종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 지역은 41.6% 전국 네 번째예요. 네. 이것도 역시 젊은 층이 많아서 그럴까요? 좀 투표에 참여하려고는 의지가 많은 분들, 그리고 결집을 하자, 그리고 정권 심판을 하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직접,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지금 공무원분들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통상 이제 보수에 좀 결집이 보이는 경향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책적인 것들, 그리고 나라에 분명히 필요한 것들을 따져보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지극한 정치적 역량이 있어서, 정치적 지식이 있어서 사전투표율에 좀 참여했지 않느냐, 많이 참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전투표를 보면 1, 2, 3위가 광주, 전남, 전북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대구는 25.63%. 이거는 정말 굉장히 많이 떨어져. 대구, 경북이 지금 제일 낮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강남이 또 낮습니다. 강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진보 성향,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 사전투표율이 높고, 그 다음에 이 보수세가 강한 곳이 사전투표율이 지금 낮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기다렸다. 이런 얘기 또 많잖아요. 그 역대 선거가 대부분 이런 경향으로 흘러갔던 것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영남권에서 보수 지지층들 속에서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보수 세력 내에서에도 분명히 성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고, 네.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투표장에 나서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정치적 위기의식이 좀 강해질 때, 탄핵이나 개혁 이런 게 있을 때, 그 투표 의지가 막 살아나잖아요. 젊은 층도 투표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사전투표율이 좀 높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진보 측에서 이제 심판을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 지역에서 좀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 또 정치적 기반이 좀 강한 곳에서 먼저 나오지 않느냐.
보수 지역에 강한 곳에서는 좀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고.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월 30일 토요일 세종에 왔습니다. 10,000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종 인구를 돌아봤을 때 10,000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건데, 물론 취재해 보셨죠? 어땠습니까? 네, 가서 취재했습니다. 아니, 뭐 어쨌든 그거는 그 민주당 그 주최 측 추산이고 경찰 추산은 5,000명인데 그동안의 대선 후보, 2020년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똑같은 나성동에 왔었을 때와 비교하면 그 세가 상당히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 세종시에서는 체감도가 달랐고 나성동 주상복합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연호하는 뭐 부분들까지도 좀 봤고, 아파트 안에서? 예, 아파트 네.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것까지 좀 봤고요. 그리고 주변 상가 건물 그 상층부에 올라가서 지켜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어떤 긍정적인 모습일 뭐 말씀하신 건데 제가 보기엔 10대 공약에 행정수도 완성이 좀 포함됐다는 것들이 예. 저는 이번 선거가 좀 타 선거보다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게 경쟁적으로 행정수도의 완성에 대한 그런 공약을 내놓고 있거든요. 속내를 들여다보면 좀 이제 물음표가 달리는 건 있지만 일단은 행정수도법을 또 발의한다고 그러고 명시한다고 그러고 개헌까지 간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살기 지금 팍팍한 지금 상황에 좀 내몰려 있어요. 경제도 그렇고 상권 공실도 있고 문제에서. 그래서 국회의사당을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의사당이 들어오고 대통령실 들어오면 행정소득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까 이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10대 공약에 들어가 있던 자체만으로 세종 시민들의 기대를 좀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리고 열광으로 네, 이어지는 거 알겠습니다. 아닌가. 예. 네, 지금도 뭐 계속 세종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선거 운동을 하는 걸 보다 보면 좀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번 선거 운동에서는 민주당은 확실히 좀 어떻게 보면 축제랄까 숫자도 훨씬 더 많아 보였고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그 유세차 세워놓고 율동하는 수준 뭐 약간 침체된 모습을 보였어요. 자, 뭐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탄핵 정국이잖아요. 국민의힘은 좀 점손하게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앞서고 있었지만 그 이재명 후보 자체가 뭐 어디 연설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지금 이제 박빙의 선거다 미리 엄청 앞서 있을 때도 그래서 지금 지령이 좀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가서 지금 활동을 해라. 그래서 시의원들이 직접 나가서 춤을 추면서 하는데요. 저는 예. 좀 민망할 정도로 춤을 춰도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개인의 이제 정치적 이념도 있지만 어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할 때 좀 민망한 모습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민주당의 어떤 지령이 있고 또 정치적 이념이 있으니까 하는 모습은 정말 애처롭지만 좀 좋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네. 아까 기숙 얘기 사실 못 들었어요. 그러죠. 저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요? 안쓰럽다. 애쓴다. 고생한다. 이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뭐 이승용 기자랑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아무튼 뭐 그게 또 민주당에서 그 율동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나성동에 왔을 때도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현란한 그 춤 사위를 좀 펼쳐 보였거든요. 그런 분이 선거 전략일 수도 있고 즐겁게 하자. 선거는 축제다. 뭐 이런 분이 연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워낙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암울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왔었고 예. 아직 이재명 후보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간 적은 없었고요.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방문지가 결국 나성동에 됐는데 지금의 국민들 기조에서 흐르는 키워드가 물론 세종시에서는 행정 수도도 있지만 경제 살리기입니다. 네. 양 후보 모두 뭐 3% 이상 성장률 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볼 정도의 그런 공약을 하고 있잖아요. 나성동이 세종시 경제의 허파라고 보여지는 중심 상업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략도 일정 부분 뭐 구사하지 않았나. 자, 또 하나 김종민 의원 이분이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네, 이분이 약간 좀 뭐랄까 포지션이 지금 상당히 모호한 상황인데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김문수 후보와 같이 손을 잡고 공동정부로 오늘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 그러자 김종민 후보가 바로 직전까지 새미래당에 있었잖아요. 굉장히 절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손절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김종민 의원 세종시 갑구 지역구 국회의원이지만 무소속이죠. 같이 정당을 함께 하면서 민주당을 뛰쳐나왔죠. 이재명 후보의 일당 독재 정당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예. 뛰쳐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같이 했던 그 이낙연 후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또 그 어떤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손절하지 않으면 예. 김종민 후보한테 당면한 것은 민주당 복당입니다. 그렇죠. 세종 시민들도 각구의 지역구 의원이 뭔가 좀 힘을 가지면서 각구의 현안들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부분에서의 바람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확실한 지금 선을 걷지 않으면 앞으로 지금 대선 전에 지금 결국 복당 못 됐잖아요. 대선 후에 기회를 놓고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 좀 시의적절한 어떤 대응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김종민 입장에서 시의적절인데 그렇죠. 저는 좀 안타깝고 애처로워 보였다.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종 시민들한테는 참 불행한 얘기거든요. 국회의원 2명 된 지 참 어렵게 됐는데 그 한 명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령 국회의원 아니냐. 그 세종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지금도 이게 좋아하고 당선 있습니다. 과정 자체가 그렇죠. 김종민 네. 본인이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관운이죠. 천운이죠. 이건 어부질인데 그거는 예. 뭐 그렇게 말을 해도 아실 거예요. 이건 천운인데 어떻게 볼 때는 세종시로서는 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2명이 할 일이 1명이 하고 있고 그리고 1명의 목소리를 또 못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은 지금 민주당 복당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 때문에 좀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민주당 복당이 쉬울까요? 어렵죠. 이번에 같은 경우도 뭐 이재명 후문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뭐 복당을 원했다고 하던데 주위에서 반대가 아니 민주당의 등에 칼 꽂고 나선 사람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느냐 이건 외형 확장과 다르다 반발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뭐 지역에서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선거 막판에 참 이거 말로 표현하기도 네. 민망한 수준의 그런 굉장히 좀 저급한 발언을 했잖아요. 네. 이게 표심에 이건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해요. 뭐 이거 보면 딱 보이지 않나요? 여성층이나 샤이보스층 아니면 중도층 이분들이 실망으로 표를 좀 이탈할 수도 있겠다 싶은 정도의 그리고 또 가족을 또 건드리는 거에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판 또 변수를 시키려고 했던지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표심에는 좀 이동이 있다. 왜냐하면 이준석 표가 떨어지느냐 올라가는 투표율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선거가 또 판도가 변해질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발언 여부에 따라서 좀 여성층이나 중도부층의 표가 좀 이탈하지 않았겠느냐. 뭐. 실망감이죠 이준석. 그렇죠. 뭐 깨끗한 정치, 젊은 정치, 신선한 정치, 예, 보수를 따라가는 행보를 똑같이 보였으니 좀 실망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냥 좀 계속 상승세를 치고 가면서 김문수 후보에서 단일화를 계속 요구하는 것이 이준석 후보의 무서운 상승세가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견제를 예. 하면서 그렇죠. 뭔가 좀 변화를 꾀하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상승세를 꺾게 만든 요인이 좀 됐고 사실은 이제 제가 주변 지인들 세종시 지인들한테 조금 물어보면 지금 젊은 층, 자녀를 둔 젊은 층에 물어보면 이준석을 뽑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준석을 뽑겠다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제가 예. 듣기에. 그래서, 나름 세종시에서, 의미 있는 어떤 세종시를 넘어서 전국적인 투표를 좀 보일 수 있겠다, 지지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젊은 정치인이 자신의 비전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렇죠.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정치를 구태를 답습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준석 후보에겐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지금 진단합니다. 자, 다시 세종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 후보들 보면 대통령 집무실, 국회 문원, 행정수도 개헌, CTX는 충청권 광역 급행 철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CTX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들이 지금 주된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물론 다들 원칙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10대 공약에 행정수도를 언급한 것도 이재명 후보가 유일한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요번에 세종시에 와서도 수도권에 몰빵하는 이런 흐름과 정책은 이제는 전환돼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사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출신이고 수도권 표심을 늘 의식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왔었는데 요번 발언을 보면서 좀 바뀌고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진심도 지방을 바라보고 수도권 절반이 아니라 지방을 바라보는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세종시 행정수도로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10대 공약이 실제로도 실행력을 가지고 지켜지길 기대해 봅니다. 저는 그 노무현 이해창 전 대통령 대선 후보가 붙었을 때 50만 표 차이로 아마 승리를 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행정수도 공약을 내면서 그 충청권이 이제 노무현 뭐 바람도 불었지만 그거를 민주당이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일단은 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충청권 전체 공약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충청권 전체 표심을 흔들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흉내를 들으면 그 전혀 뭐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충남하고 대전하고 행보를 보면 보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하나 결정적인 거는 저는 김경수 후보나 노무현의 뭐 후예들인가요? 노무현의 정신을 받았던 분들의 어떤 압박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정신적 교류, 교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정수도를 좀 10대 공약에 좀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담은 것도 영향이 있지 않느냐, 긍정적 영향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행정수도 완성 방안이 어떤 또 발언을 보면 개헌을 통해서 이루겠다. 또 이 얘기도 있고, 네. 특별법을 만들어서 위헌 심판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사실 좀 다른 얘기잖아요. 네. 지금 어떤 겁니까? 사실 민주당이 앞서서 5월 2일에 조국혁신당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2004년에 헌법재판소의 그 관습헌법이라는 잣대에 의해서 위헌 판결이 난 실행정수도 특별법의 새로운 이름 21년 만에 그 조국혁신당이 먼저 발의했습니다. 예. 12명의 의원 전체가 당론으로 발의했는데 그 파급력은 별로 크지는 않았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도 행정수도 특별법을 여기 지역구 세종 을구에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로 발의를 하겠다. 대선 전에. 원래 지난주에 발의가 됐어야 돼요. 약속대로라면. 예. 근데 이제 제가 질문을 현장에서 했었는데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에서 발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그 당론으로 채택하고 최소 뭐 200명 이상, 이건 강준현 의원 발언이 아니고 민주당 그 분들의 발언입니다. 예. 그 200명 이상 압도적 다수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도 다시금 위헌 판결의 잣대를 또 들이대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다시 발의하겠다. 그러니까 특별법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국회 완전 이전, 대통령실 이전. 예. 요게 이제 2004년도 위헌 판결 났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그 헌법재판들이 이 두 가지 조건이 수도 조건이다. 예. 수도라는 거는 어느 법에도 근거한 게 없어요. 헌법에도 없고 그냥 다만 서울시 행정특례에 서울시를 수도로 좀 하자 뭐 요런 내용이 있을 뿐이죠. 어디 보면 관습법이에요 그냥. 예. 근데 어쨌거나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발의해서 일단 수도를 명시하고 일단은 그 다음에 개헌을 하자. 이게 그 선당 후사죠. 뭐 이렇게 이제 민주당의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었는데요. 지금 그 이후에 지금 민주당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바로 발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선거 이후로 밀어놓고 지금 이상 기류가 지금 감지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되게 더 웃긴 게 행정수도 특별법에 세종이 수도라는 거를 정확히 박는 게 아니라 서울을 수도로 하되 특화 수도로 타 법률에도 정하자. 그러니까 뭐 광주는 뭐 문화수도 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큰 발의를 준비한다는 소식까지 알려져서요. 지금 요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뭐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지부지한 그런 그 개명제만 확실하게 타이틀을 걸어놓고 속내를 들어가 보면 이거 아닌데 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도 물론 궁극적으로는 개헌이에요. 근데 법안 발의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요. 10대 공약에도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김문수 후보 공약에는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모든 여성가족부부터 해서 뭐 법무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이전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소속위원회, 그다음에 정부부처 소속위원회까지도 다 이전하겠다. 이런 구체성은 확실히 김문수 후보가 있었고요. 저는 더더군다나 아쉬운 건 뭐냐면 21년 동안 지금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행정수도에 대한 부분에서 김경수 공동선대위원장이잖아요. 민주당에서. 세종에서 대통령이 되거나 직무하겠다라는 표현을 왜 이재명 후보는 하지 못하는가. 그 얘기를 지금 이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봤을 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사실 개헌보다는 특별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보자는 쪽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대로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서 모호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종 집무실에서 본인이 일을 하겠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먼저 용산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청와대 보수를 하겠다. 청와대 보수가 끝난다면 청와대에서 일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기 임기 중에 세종 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완공하겠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 나는 이게 되게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애매하거든요.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종 집무실에서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 대명제는 확실한데 속내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 예. 그게 지금 이제 100일 동안 그 청와대 리모델링해서 뭐 대통령실 이전하고 뭐 이런 뭐 계획들을 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진행은 되고 있어요. 추경 때도 국회 이제 부르게다가 거기다가 이제 빨리 이제 예산을 집행해라. 그래서 5조 6천억이 지금 기재부에서 심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좀 집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대로 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이 좀 휩싸이는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순 부장하고 용산 집무실 근처에도 갔다 왔고, 저 취재 목적이 있어서 갔다 오기도 했고, 청와대도 좀 다시 한번 갔다 왔습니다. 청와대의 곳곳을 가보면 청와대 국민품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예.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제 청와대가 문이 닫힐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막 몰려들고 예약이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청와대를 고쳐서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권력의 고착화고 수도 서울에 대통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수도권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럼 다시 사회적 합의를 거친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개헌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과연 수도권의 어떤 강한 반발이 또 분명히 있을 건데, 예. 그게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차라리 김경수 공동선대위원장처럼, 바로 당선 후에 세종에서 집무하겠다라는 선언을 해줘야 그게 7일 동안 뭐 현실적으로 한 이틀만 하겠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발언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의 진정성이 좀 저는 의심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1, 2개월 사이에 법안이 발의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그리고 200명 이상이 그러니까 200명 가까운 그 의원들이 전원이 그 발의에 동참하는지 아닌지를 초기에 판단해 보면 저는 판가름이 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지니까. 선거 끝나고 난지. 네, 세종 집무실 저도 이태 기자에 공감하는 게 세종 집무실은 용산, 청와대 그 다음 순위가 아니라 그 중간에라도 나는 세종 집무실에서 일주일에 국무회의를 한 번씩은 꼭 할 거야. 아니면 2번, 3번 집무실에서 그 세종에서 있는 기간을 확실히 계속 늘려가겠다라는 좀 그런 선언적인 얘기를 해야 세종 시민들이 이제는 좀 믿을 것 같아요. 사실 세종시에서의 국회 분원, 행정수도, 대통령 집무실 좀 피곤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근데 그분 입장에서 또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하고 아니, 또 청와대 모호한 부분. 그리고 또 수도라는 거를 완전히 이전한다는 말을 자체를 못하는 게 또 수도권 또 표심도 있고 그 자체적으로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다는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세종에서 하루 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상징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국무총리 공관이 있어요. 정부청관 가까운. 거기에서도 연회가 있고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리모델링, 청와대 100일 리모델링 할 동안에 국무총리 공간 리모델링 할 수 있고요. 자꾸 방탄 유리 설치 문제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의지의 문제 아닐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분석이 없잖아요. 근데 의지의 문제인데 그분이 싫은가 보죠. 그러니까 그러기 싫은가 보죠. 그러기 싫은가 보죠. 예. 근데 이제 공약은 내야 되고 그분이 싫은가 보죠. 근데 하여튼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법발의도 그렇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그 대통령실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한번. 김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예. 세종시 지역 언론인 입장에서는 좀 그런 면에서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공공기관 이전도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인데 대부분 또 공공기관 이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후보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CTX 자, 또 중요한 이슈가 CTX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공공기관 이전보다 세종 시민들한테는 이 교통이 제일 중요한 또 이슈잖아요. 근데 CTX
그러니까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이게 후보들이 모두 공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민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50%는 민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공약일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좀 부작용이 많아요. 50%가 이제 민자가 내고 나머지 50%를 이제 국비하고 그 대전, 세종, 충북이 이제 세 개 시도가 나눠서 내는 거거든요. 근데 예. 지방비에 대한 재정적 여력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정부도 지금 재정적으로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봤을 때 CTX가 되면 좋죠. 근데 세종시에 이점이 될 것들이 많을까 부분을 한번 생각해야 되고 역을 자주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종 시민들이 이용할 때 여기 이제 급행철도기 때문에 듬성듬성 서야 되거든요.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청주 공항을 위한 청주 시민들만 이익이 갈 수 있다 이런 뭐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KTX역 세종역 설치를 좀 중화시키는 그런 걸로 해서 술수로 좀 편법으로 CTX를 좀 미는 거 아니냐. 근데 세종시 입장에서는 CTX 자체도 좋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CTX도 생기고 KTX역도 생기면 너무 좋은 거죠. 지금 KTX역은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KTX 세종역은 이 충북에서 반대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저 궁금해요. 네. 충북에서 보면 민관정, 언론까지 막 엄청난 반발을 하잖아요. 이게 그렇게까지 충북이 나설 일인가요? 자존심인가요, 충북에? 그렇죠. 자존심이죠. 그 오송역이라는 자존심이 있고, 오송역에 이제 그 지역 갈등 유발인데, 오송이 이제 죽는다, 청주가 죽는다, 상징성이 죽는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세종에. 죽는 문제는 아니고. 아니, 죽는 문제는 아니죠. 뭐 택시밖에 사실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KTX역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만들고, 충분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주공항이나 민간활주로를 확장시키거나. KTX는 충청북도에 더 유리하니까. 유리하고, KTX역, 그러니까 정치가 딜이잖아요. 또 행정이나. 그래서 KTX역 같은 경우는 역사만 신설하면 되니까, 철로야 같이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가장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청주공항하고 같이 연결해서 손을 잡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세종 시민들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서울 가는 문제보다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대전 도시철도 1호선 반석에서 멈춘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이 세종 정부청사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게 또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큰 이번에 뭐 의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하나 정도만 더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이 정말 세종시 행정수도 이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와중에 세종시 지역의 정가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최민호 세종시장과 야당 정치인들 또 싸우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의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오네 안 오네 그건 왜 세종시는 관을 동원했네. 그렇죠.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죠. 최민호 시장 엄청 흥분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 당시에는 흥분하지 않고 다음날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흥분을 많이 하셨고 서운함. 그러니까 이제 뭐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는데 기자회견 이제 주체가 이제 세종시 주체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뭐 서운하게 많은 거는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좀 더 격한 반발을 불렀다. 그게 그 당시에는 민주당에 예, 민주당이 더 격한 반발을 불렀고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또 후속타가 또 이어졌었고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 최민우 시장의 어떤 정치력으로 뭐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서로 좀 행정수도 하나만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인데. 네. 좀 각자 평행선으로 보는 것 같아서 같은 방향이긴 한데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달려가는 경쟁 100m 달리기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서 그리고 또 이쪽이 더 앞서가면 또 잡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아니 뭐 저는 양비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수도 의제는 민주당 것이다라고 하는 좀 약간 확고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자기 울타리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을 국민의힘 단체장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줄 수 없는 그 단체장을 내주고 뭐 시의회 의석수는 다수를 점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수도를 다른 당 단체장이 이끌어가는 모습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업무상 일이 있어서 국회를 못 왔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그래서 우리 세종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또 최근에 시의회에서도 행정수도 관련 위원회 또 그 조례로 발의한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에 국힘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무산이 됐는데 또 민주당 의원이 다시 발의를 하면서 그게 네. 또 약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소모적 시민들 입장에서 너무 소모적이고 그렇죠. 언론의 입장에서 너무 소모적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 저는 책임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 더 좀 크게 보면 지금 100만 서명 운동을 지금 세종시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전시장이나 충남도지사가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같이 가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당이 다르다 그 문제도 있겠지만 각자 지역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충청도 공동의 협력이 이루어져야지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내부에서도 공동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또 그래야지 타시도가 충청도 공동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정수도나 CTX나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충청도 공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이런 거는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최민호 시장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세종시라든가 충청권 지역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가 똘똘 뭉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토크를 마쳐야 되겠고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우리 두 명의 기자와 함께 대통령 선거 이후 지역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소배가 지금 되는군요. 대단하십니다. 네. 옷을 박았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은 내일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뉴스앤톡 지배한 토크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